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논란이 끝도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동거설입니다. 자, 김건희 씨의 동거설은 그동안 일부 블로거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로 치부가 됐었고 때문에 윤 전 총장 측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과 경기신문이 김건희 씨 동거설에 등장하는 남성인 양모 변호사의 어머니를 인터뷰했고 이를 보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측도 모든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에서는 김건희 씨 동거설에서 거론되는 양모 변호사의 이 모친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향후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동거설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 검사 모친 인터뷰는 폐륜 취재다. 그리고 양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노모를 속여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입장도 내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언론에서 이제 동거를 했다, 또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취득과 관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이 전부 허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다라는 내용과 함께 일단 어머니가 94세에 상당히 연로하고 기자라는 신분도 속였고 또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매체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서로의 입장이 지금 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신문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윤 전 총장 측과 양모 변호사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모 변호사의 모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김명신,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이 김명신입니다. 김명신을 잘 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 아들이 아내랑 자식을 미국에 보냈고 그 사이에 이제 혼자 지내는 사이에 김명신, 지금의 김건희 씨와 정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명신이 살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마라고 불렀고 또 아들에게는 오빠라고 하면서 함께 살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하고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 다른 남자는 아마 윤 전 총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서 김건희 씨가 한 언론 인터뷰와의 그 인터뷰에서 동거설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는데 양모 변호사의 모친은 김건희 씨가 오히려 자신에게 엄마라고 했고 아들에게는 또 오빠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주장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양 변호사의 모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94세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또는 그 양 변호사는 그 뭐 치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실관계로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월간조선에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적 보도한 게 있더군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네. 그다음에 김건희 씨 부인, 네. 김건희 씨 이쪽 집안과 그다음에 양 변호사의 집안은 부인까지도 미국에 있다는 부인까지도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도 굉장히 잘 아는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주장대로 그 뭐 양 변호사의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하고 그 양 변호사 보고 오빠라고 할 수 있는 사이는 그 월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열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지, 그렇더라도 아니 원래부터 잘 아는 집안이다. 때문에. 집안이고 심지어는 금전 거래도 굉장히 했던 집안으로 그렇게 그 취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상당히 여튼 내용이 깁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그럴 듯하게 믿을 만한 취재로 보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그 상태에서 과연 동거가 가능했겠는가 하는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정말 그 어머니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가까운 것만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언론에 무슨 그 유인 취재 뭐 이런 거에 넘어갔는지 뭐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줄리 의혹이라든가 또는 뭐 동거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엑스파일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언론화된 계기 자체도 본인이 어떤 바빠서 또는 공부하느라고 뭐 줄리라든가 동거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해명 과정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득이 해명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김건희 씨의 그 양천 검사의 모친의 얘기는 김건희 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뭐 빼앗겼다 또는 가지고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 측에서 아파트 구입 자금에 출처만 되면 이 말의 진위 여부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측면부터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역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인 되시는 분께서 전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 뭐 이런 내용.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그분의 말씀을 좀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 그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뭐 좋아하니까 했죠.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까지 뭐 막 공세를 하고 하니까 그 뭐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제가 안 했으면 정치를 안 했으면 제가 또 뭐 총장을 안 했으면 제가 뭐 서울검사장을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재 이런 일들이 또 제 행보하고 다 또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남편으로서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죠. 네. 자,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는 멈춰설지 아니면은 계속 진행될지 의문이긴 한데 김재섭 위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계속 공세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야권에서 가장 지지율을 높게 달리고 있고 네.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불리는 것이 결국 이제 가족 문제이기 처가 때문에 문제. 처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십거리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대선 행보에 직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도 아니고 후보 본인의 개인의 어떤 정책적 비전도 사실 아닌 내용인데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도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꾸준하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어느 부분 선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도 모친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가족 명의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린공감 TV는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서 점을 보러 왔다면서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대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친은 일단 고령에다가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서 가족에게도 동문서답을 하는 등 치매기가 있어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양 변호사 얘기하고 있고요. 노모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을 보러 왔다면서 거짓말로 접근했다. 그리고 양 변호사의 모친은 지금 치매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얼마나 맞는지 아니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지난 2월 달에 그 치매약 처방받은 걸 뭐 첨부했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뭐 치매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신 상태인지 뭐 이거는 현재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나씩 검증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그 지금 이 그 양 변호사의 모친이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는 부분을 뭐 잘못 얘기한 것인지 네. 어찌 보면 이 취재한 그 열린공간 TV라는 곳도
사실은 그 녹음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다 공개해서 검증을 받아보면 과연 이게 그 뭐 폐륜 취재인지 윤 전 총장 측이 얘기하는 네. 그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유도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그 지난번에 검언유착 의혹 보도 때 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간에 여러 가지 검언유착이라고 사실 MBC가 처음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완벽하게 공개되면서 그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뭐 이것도 저는 그 녹취가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양 변호사 입장은 거짓말로 접근했고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화 내용도 의도된 그리고 유도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다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부모의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대답 역시 제대로 된 대답은 아닐 것이다. 결국 사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측에서도 네. 반박한 입장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양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두 단계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모친의 정신 상태가 이제 좀 고령이다.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진술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자가 아니라 점을 보러 왔다. 그리고 유도된 답변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질문에 저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매체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어머니 정신이 굉장히 또렷했다. 그러니까는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반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기자 신분임을 밝혔고 취재 네. 윤리에도 어긋나지 않았고 이 얘기는 기자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유도 신문도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동거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양 변호사의 어머니가 이런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윤 전 총장과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그 서초구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김건희 씨 아파트가 아니라 자기 아파트라고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집, 윤 전 총장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는 내 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융자받아서 장만했고 김건희 씨는 10원도 안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양 변호사의 모친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자신의 집, 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김건희 씨의 엄마에게 빼앗겼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근데 그 주장의 요지를 보면 자기 아들인 양 변호사가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장만을 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김건희 씨의 어머니한테 뺏겼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뭐가 만약에 앞뒤가 진짜 좀, 뭐 예. 동거설 뭐 이런 거 하고 저 일맥상통하려면 그걸 김건희 씨한테 뺏겼다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이죠. 그 뭐 금방 그 조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 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그 아파트를 살 때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은행에 가서 남이 하려면 뭐 영장을 받아서 그 계좌 추적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조만간에 아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걸 빼앗았다는 그 표현이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하는 것이고 양모 변호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결국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승훈 변호사님 법적으로 따져보면 뭐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금방 드러날 부분이에요. 금방 왜냐하면 드러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 구입 자금이 뻔하잖아요. 뭐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출처라든가 대출을 양 전 검사 명의로 받았는지 김건희 씨 명의로 받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쉬운 부분일 것 같고 네. 실제 이제 동거설 부분이 실은 검증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게 양 전 검사가 김건희 씨와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김건희 씨 가족의 어떤 처가의 어떤 그런 문제들,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 특히 뭐 정대택 씨와의 어떤 스포츠 센터 관련한 문제들에서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동거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양 전 검사가 대출 받아서 산 거라면 양 전 검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 작은 액수의 어떤 물건이라면 모르지만 그 아파트 지금 적어도 20억 이상 갈 텐데 네. 그걸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것도 선뜻 이해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검증을 아마 시작할 테고 그 검증은 곧
쉽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말대로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은 의혹에 대해서는 금방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김건희 씨 입장이 과연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본인의 입장은 근데 아직 추가로 나온 건 없죠, 김재섭 위원님.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추가로 나온 건 없는데요.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의 명의 문제는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뭐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사실 뭐 특별히 나서서 해명한다는 것도 굉장히 웃긴 일인 것이고요. 뭐 이재명 지사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더 이상 뭘 더 증명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줄리 의혹,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닌 거는 그냥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뭐 그 아닌 것을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는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노릇도 아니고 사실관계로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보도를 내거나 추가적으로 해명을 하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증명 가능한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네. 그때 나서서 다시 인터뷰를 하면 모르겠지만 뭐 지금 나서서 또 특별히 뭐 인터뷰를 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김건희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국민들 앞에도 나서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아마 김건희 씨도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부인들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내조 정치를 했을 것 같은데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지금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인들은 내조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이번 주말 광주를 찾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2주 연속 호남 행보인데 민주당 경선에서 갖는 아마 이 호남의 상징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 전례를 보면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광주에서의 노풍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네. 그 원인에 관해서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광주에서 경선 1위를 함으로써 바로 뒤집혔죠. 그냥 뒤집혔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당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권리당원 네.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호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호남 출신인 수도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의 민심을 잡는다면 네. 호남뿐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의 민심까지도 대략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도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얼마 전에 뭐 무등일보 뭐 이런 데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에 과거보다는 훨씬 격차가 좁혀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본인들이 지금 거기 가서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인들이 나서서 호남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뭐 여러 가지로 접점이고 상승 더 우위에 있던 이재명 지사가 하락세 그리고 다소 열세를 면치 못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아내인 김혜경 씨가 호남에 등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김혜경 씨는 과거에도 남편 내조를 위해서 남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내조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게 그냥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쪽으로 내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티나지 않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아내의 도움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하던 것만큼 뒷받침을 해주고 싶어요. 든든하게. 자, 그래도 단독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소 어색한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이 함께 다녔던 모습이 더 익숙한데 잠깐 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마타도와 낭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많긴 하지만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쉽게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거 없는 억지 주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근거들을 좀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네.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김혜경 씨도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김숙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찌감치부터 호남의 털을 잡고 그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숙희 씨 SNS를 봤더니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7주째 광주, 전남 돌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군요. 네. 자, 최단희 변호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부터 거의 지금 7주째 광주와 전남을 돌면서 봉사를 하는데 거의 주에 2, 3일은 광주와 전남에서 예를 들면은 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마을회관 등을 돌면서 방문을 하고 있고 주말에만 서울에 올라가서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일찌감치 호남에서 행보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런 행보를 보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를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에 2, 3일 호남에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SNS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뭐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당시 이제 2017년에 대선판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군복무하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아주 기억납니다. 예전 사진인 네, 거죠. 기억납니다. 그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반향이 컸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지금 이게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후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네. 그 후보의 과거 모습들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이 후보로서 어필이 될 수 있는 젊은 모습들을 SNS에 꾸준하게 게재를 하면서 어떤 호감을 계속 일으키려는 어떤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동시에 또 어떤 느낌도 들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김건희 씨 논란도 계속 있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사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부인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유지하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조의 여왕으로서의 모습을 SNS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부인들과의 차별성도 좀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SNS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에서 상주하고 있는 김숙희 씨. 김숙희 씨를 보고 있으면 불과 몇 년 전에 광주에서 상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내조했던 김정숙 여사가 생각이 납니다. 방금 전에 최단비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과거 김정숙 여사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추석에서부터 이번 구정 때까지 국주에 1박 2일로 매일 이불 보따리 싸고 왔습니다. 저도 대선 후보 초년생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열심히 했지만 저도 많이 상처받아서 위로도 드리고 싶었지만 위로도 받고 싶었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참 잘 왔네. 그래서 저도 참 고맙고 기쁩니다. 이러면서 한 세월이 몇 달이 지났어요. 자, 이승우 변호사님.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년 전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굉장히 호남에서 정서가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호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마음을 푸근하게 해줘서 그런 반감이 호감으로 바뀌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게 김정숙 여사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선거를 보면 민주당 내부 경선은 선거인단 경선인데 호남의 민심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경선에서 지금 박빙의 지지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과 이낙연 지사의 부인이 더 호남구의 경쟁에 나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얼마나 어떤 후보자의 마음을 진심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부 간의 어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주 호남을 찾고 그래서 구애를 하고 있는 두 후보의 부인 모습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호남 지지율이 굉장히 두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곳에서 또 부인들도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야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에 접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부산 찾았습니다. 부산 방문했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산에 추억이 없으면은 이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서울 사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가본 도시가 아마 부산일 거예요.
공덕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은 우리 노무현 변호사님이 1차 하시고 꼭 그 마지막에 여기 완전히 제가 이 수를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입니다. 대선 앞두고 대선 승리하시라고. 고맙습니다. 야야. 부산에 방문해서 돼지국밥 맛있게 먹는 장면 보니까 저도 먹고 싶어지는데 일단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부산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대선 건배. 이 대선이라는 것이 부산에서만 파는 지역 소주인데 대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을 위해서 대선이라는 소주로 건배를 했다. 뭐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처음으로 찾았는데 국민의힘의 후보와 같은 행보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북한 재개발 현장을 또 둘러봤고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돼지국밥 오찬을 함께 했어요. 네. 또 뭐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다, 가덕도 신동항 그리고 자갈치 시장 이러한 키워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동아일보를 좀 보겠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특검을 좀 연장해서 수사를 좀 더 해야 된다. 자,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만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 윤석열계 사람들은 단식까지 하자, 동조 단식까지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에 반 윤석열계는 이거 하명인가?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갔다 온 윤 전 총장 행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전 보셨듯이 영상에서 돼지국밥과 대선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돼지국밥은 잘 아시지만 자갈치 시장과 함께 부산 하면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뜰 수 있는 네. 그런 상징이고요. 아마 그래서 그 다른 메뉴가 아니고 돼지국밥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그 대선은 잘 아시지만 대선은 서울에서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먹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부산 지역의 옛날에 그게 자도주라고 자기 도에서 생산하는 소주다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 그리고 뭐 충청도 지방에 가면 또 뭐 이렇게 해서 각자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름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이에요? 물론 저거는 뭐 그 선자가 좀 한자가 다른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거로 해서 부산에서 그 대선의 텃밭을 다진다 이런 의미로 아마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어쨌든 어제 돼지국밥도 먹고 소주도 곁들였고 그리고 자갈치 시장 가서도 또 이것저것 또 많은 사람들을 방문했고 또 찾았고 박형준 부산시장까지도 만났습니다. 다양한 행보를 하루 만에 다 했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부산에 간 이유는 어떻게 보면 뭐 뚜렷하죠. 보수층의 표심 다지기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부산에 가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서 이제 행보를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배출된 박형준 시장을 만나서 이 부산을 돌았단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냐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여부로 8월 달에 입당이 되느냐 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고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부산에 먼저 방문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런 같은 행보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곧 국민의힘 입당할 것이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국민의힘 사람이고 보수층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부산에 가서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당 관련해서는 뭐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저께 상황만 보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적 입당 상태다 이렇게. 사실상 입당한 상태다. 왜냐면 가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 만나서 같이 돌아다녀가면서 뭐 선거운동 비슷한 걸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또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뭐 대화하고 뭐 그랬다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면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 전 총장이 부산에 내려가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당 문제 관련해서 사실상 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당한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인 것도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윤 전 총장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금 수면 위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등 김종인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윤 캠프에 합류했기 때문일 텐데 윤 전 총장과 김 전 비대위원장 손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윤 캠프에 있는 김병민 대변인과 또 최재형 캠프에 있는 김영우 실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발언 확인해 보시죠. 선을 딱 걷다면 위원장과 가까이 정치 철학을 공유하면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 쉽게 합류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상과 비전을 윤석열 캠프를 통해서 구현하게 되면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협업 내지는 동업 내지는 뭐 그런 그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 영향력은 행사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윤 전 총장 역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시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저는 누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가까운지 뭐 이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좀 넓게 추천을 좀 받아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인연도 있었는가 본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은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 뵙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한번 좀 휴가를 하신 모양인데 다녀오시거나 이러면 한번 뵐 생각입니다. 자, 김 전 위원장 역시 지난 16일에 윤 전 총장이 조언을 구하면 조언해 줄 수 있다라고 만남의 의지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입당이 늦어져가지고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빠지는 거다 이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빨리 자기를 갖다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팀을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만났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해줬을 텐데. 아니 가서 도우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모르면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내가 뭐 직접 거기 가서 같이 뭘 하거나 그러진 않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는 입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지율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하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이 발언의 의미는 또 뭡니까? 아마 이제 바로 전에 있었던 4.7 재보궐선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하느냐 여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안철수가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굳이 입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입당시켜서 국민의힘 후보로 낼 필요 없이 각각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대로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대로 각각의 영역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최종 단일화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입당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 가지는 영향력과 윤석열 전 총장이 확보할 수 있는 중도층의 표심을 최대한 확보한 이후에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일부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미 이제 경선 열차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을 하면은 자기에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아마 의문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8월까지는 조금 더 깊게 관찰을 하면서 행보를 조금 천천히 가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주장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지금 입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보수도 이탈하고 중도도 이탈한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4월 7일 보선 당시에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의 경쟁 구도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조기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지금도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 그냥 놔둬라라고 얘기하지만 놔뒀을 경우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고 만약에 8월을 훨씬 넘겨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 머문다면 어떤 일이 초래될지 그건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르겠죠.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지금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소속이었을 때는 자꾸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은 본인이 밖에 있으니까 밖에 남자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약간의 의심이 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꼭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흥행 측면에서 보면 지금 15대 1 구조인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른다고 한다면 모든 공격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집중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마타도라는 주장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선 흥행판에서 너무 상처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경선 측면에서 보면 내부 자강론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원샷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의 조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조언이 결코 윤석열 전 총장만을 위한 조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아까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안철수 대표랑 윤석열 전 총장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것은 몇 번의 출마를 거쳐서 사실 이미 기성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과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였고 당연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가진 저력에 의해 안철수 대표가 그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오히려 시간을 되돌려 보면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정치 신인이 가지는 무기입니다. 어느 당에 소속되지 않고 기성 정치 어떤 기성 정당에 소속되지 않았을 때 신인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가지는 영향력이나 지지율들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안철수가 아니라 몇 년 전의 안철수를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까지는 밖에 조금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다시 국민의힘 들어올 생각 없습니까?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도 힘을 합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결국 선거 방송을 할 때, 선거 개표 방송을 할 때 후보의 옆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직간접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본격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참여를 하셔서 아마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또 내홍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꺼내든 드루킹 특검 연장론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반윤석열계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먼저 특검 연장을 주장하는 윤 전 총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수혜자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목하면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셨는데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해야 하고 국민들은 김경수 씨가 거기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별도의 특검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특검을 연장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다시 재개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공범관계를 다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이 목소리에 친윤계로 평가받는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드루킹 주범을 민주법정에 세울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청와대 앞에서도 일주일씩 단식 농성을 해도 좋다. 자, 장론이 정해지면
자기가 1번 타자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조단식 얘기를 여기서 꺼낸 거죠. 자, 그러자 최재형 전 원장을 돕고 있는 김용판 의원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반기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명을 받아서 단식 시위를 실행하는 모습은 국민들 눈에도 그리 아름답게 비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약간의 계파 싸움처럼 보여지게. 아니 계파 싸움이 아니고요. 이미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 있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경선전이 벌써 시작된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는 뭐 홍준표 의원 또는 누구, 뭐 하태경 의원, 뭐 윤희숙 의원,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각자 지지하는 그 대선 후보군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밖에 있지만 벌써 제가 아까 정신적 입당 상태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벌써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형식상으로는 뭐 경선 버스가 출발하지 않았지만 실제 지금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런 일들, 저는 경쟁의 자연스러운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발의 목소리를 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그 사건, 드루킹 사건 말할 자격이 없다. 윤 후보의 주장대로 한다면 정통성 없는 정권에서 벼락 출세해서 검찰총장을 한 것을 오히려 참회한다고 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 연장의 주장에 대해서만큼은 좀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그럼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통령이나 그때 지시 관계는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밝혔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기소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 주장은 특검을 특검하라가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게 아닐까 이 정도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거꾸로 윤석열 원죄론을 들고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지금 만약에 내일 특검이 출범하잖아요. 소위 그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면죄부주의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정당의 대표로서 특검을 특검해라 하는 순간에 바로 송영길 대표가 반격할 겁니다. 자,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의 예상대로 바로 반격했습니다. 반격하는 목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이 있으면서 제대로 수사 같은 거 다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검찰총장일 때 아무런 수사도 안 타가 이제 와서 뒷북 치는 말이다. 이준석 대표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허익범 특검을 다 해가지고 온 것을 또 특검하자 그러면 논리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분이 기초적인 공소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은 뭔가 좀 기본 자질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여야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허익법 특검이 여기저기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저는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는 특검 기간 연장은 핵심이 기간을 연장한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의 과연 주범이냐. 주범은 별도로 있을 것이다. 그걸 한번 수사해보자 이 얘기거든요. 네. 수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검을 연장하든가 뭐 특검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허익범 특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인 건 맞지만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의 연관성을 수사하다 그게 거의 특검 종료 기간 한 달 전에 그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분에 관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 네. 그다음에 허익범 특검이 얘기하는 그 핵심 이 두 가지를 보면 사실은 지금 여야 대표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뭐 특검을 특검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정치적으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에 보면
승리 자체가 17%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인데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의도로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 허익범 특검 당시 수사가 충분히 됐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로 마치 1인 시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이런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좀 더 볼 텐데요. 민주당은 지금 윤 전 총장이 드루킹 특검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것에 대한 발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 전 장관 딸의 고교 동창이 세미나에서 조국 딸을 봤다면서 증언을 번복한 것을 두고도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정조준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끝모를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장 씨의 가족 두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을 예감했던 검찰 각본 가족 인질극이 양심 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되었습니다. 독직 폭행만 범죄가 아니라 이쯤 되면 수사기관의 독직 협박, 약취, 유인도 형법상 범죄 제목에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조 전 장관의 딸의 고교 동창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빈다.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독직 협박, 약취, 유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직 드러난 거 없지 않습니까? 3시간 반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빈다라고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이고 저것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조 전 장관의 딸의 이제 친구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검찰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엄밀히 보면은 법정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SNS에 쓴 내용이 법정 진술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의 딸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조 전 장관의 딸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날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영상인지 사진인지 조 전 장관의 딸이라고 추정되는 사진을 보고 저 사람이 조 전 장관의 딸이냐.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진술을 바꿨어요. 근데 여전히 SNS에서는 나는 조 전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없고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가 어떠한 그런 마음에 그런 다른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라는 얘기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관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가 번복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검찰에 어떤 외압이 있다 이러한 것은 조금 확대 해석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 교수의 아들도 SNS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검사에 대해서 검사들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씀하십시오. 네, 당연히 뭐 그 장 씨가 이야기한 대로 검찰에서 어떤 뭐 강압적인 수사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조국 장관이 그 장 씨의 이야기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를 하면서 사실 이게 공론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이 진술이 바뀌고 번복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입시 비리 혐의는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동양대 표창장이라든지 뭐 이 충북대였나요? 아무튼 그 논문 허위 기재 뭐 여러 가지 그 논문 허위 기재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그 판단을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세미나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사실 이번 이 조국 전 장관 딸 문제의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이게 페이스북에 게재를 해서 뭔가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뭐 무슨 21위 혐의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논문 허위 기재는 단국대입니다. 네, 단국대. 뭐 공주대도 있었고, 공주대도 뭐 있었고요.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 이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이잖아요. 지금 그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이 나와서 뭐 증언을 뒤집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런데 우리 잘 아시지만 작년 12월 달에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장 교수 아들이 나와서 증언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재판은 8월 달에 2심 이제 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장 교수 아들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가서는 본인이 그동안에 이만저만 했다 그래서 그 1심 판결문에 보면요.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저런 말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게 거기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 교수 아들이 그 당시에 법정 증언을 할 때에는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 교수도 6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어머니까지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압박 상태에서 충분히 진술을 했을 수 있는데 이번 진술에서 영상 속의 어떤 인물이 조 전 장관의 딸이로 보인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과 관련해서는 유문제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검찰에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소환하면서 가족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어떤 압박감을 줬을 때 증인의 증언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비슷한 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김두관 의원, 이낙연 의원 이런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재 일격이 아닐 수 없다. 자, 정작 법정에 설 사람은 헌법 파괴자인 윤석열이다. 그리고 공평 우사해야 할 수사권을 위증교사와 직권남용, 협박의 도구로 전락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윤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의 주장만 진실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허위인가? 인간 조국을 어떻게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퇴임하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진술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윤 전 총장 캠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캠프가 토리스타그램이라는 반려동물 전용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컨셉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동희 변호사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토리는 윤 전 총장이 키우는 강아지죠. 반려견인데 이 토리가 직접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치 토리가 글을 쓰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예를 들면은 뭐 윤 전 총장이 고양이 나비 곁에 누워서 통화하는 모습이나 보시는 것처럼 토리를 껴안고 있는 사진 등이 게재가 되고요. 또 이제 윤 전 총장이 부산으로 아까 앞서서 보셨듯이 떠나는 날에는 토리가 아빠가 부산으로 출발해요. 이러한 글도 올렸고요. 또 후원 계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많이 후원해달라. 토리도 예전에 이제 유기견 시절일 때 후원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다. 이러한 글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에는 윤 전 총장의 뭐 셀프 디스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랑 아빠랑 같은 리짜 돌림이다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왜 리짜 돌림일까? 윤 전 총장이 예전에 처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 네. 왔다 갔다 이제 도리도리 본다라고 했다는 해서 거? 도리도리라고 했잖아요. 네. 도리도리라는 것이 사실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셀프 디스를 하면서 아빠는 도리, 나는 토리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런 모습들을 공개하면서 검찰총장이라는 또 검사라는 다소 딱딱하고 강인한 이미지의 윤 전 총장이 최근 좀 친근하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도 저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겠죠. 되죠. 그러나 네. 이제 저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 같은 거 네. 이런 걸 올려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니아들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일반인은 거기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를 키우는 그 마니아들을 겨냥한 그런 캠페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반려동물 인구가 최근 1,000만 명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득표 많죠. 요인이 됩니다. 네. 한번 어떤 행보를 계속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더해서 또 윤 전 총장이 앉아 있는 모습도 지금은 또 화제, 또 논란 뭐 이런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모습. 자, 사진의 아래쪽을 좀 보십시오. 다리
다리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과격하게, 과도하게 벌려 있다. 그래서 이제 쩍벌남이라는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도 앉아 있는 거 보면 좀 뭐 예. 보기가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인터뷰를 한다거나 국민들께 어떤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상위일 수도 있잖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만날 때도 이렇게 다리를 쭉 벌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품위가 있어 보이거나 예의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한 그 도리도리라는 별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지금도 도리도리를 많이 해서 집중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고치는 게 또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준비 자세가 아닐까 싶고요. 뭐 120분 내내 졸았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모두 다 이제 본인이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고치거나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윤 전 총장. 아마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방금 지적해 주셨던 120분 동안 졸았다는 것. 지난 26일에 월주 순임 영견식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좀 어려운데 일단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월주 스님 영견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이 2시간 내내 잤다, 졸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연결식 내내 2, 3분 정도 졸고 몇 초 정도 깨기를 반복했는데 이 정도면 좋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다.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반박 입장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120분 동안 졸았다는 것 자체가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억가 정치이다. 억가 정치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최 전 정무수석이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를 정치 갈등과 분쟁의 장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언행에 좀 신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0분 동안 졸았다, 잤다? 이건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저 자리가 어떤 자리죠? 연결식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식이나 추모식에 가면 사실 눈 멀뚱멀뚱 뜨고 있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을 때 추모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조는 모습이냐 이거는 사실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애매할 때가 있어요. 대개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뭐 저것도 뭐 혹시 뭐 CCTV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상황을 좀 돌려보고 너무나 좀 지나친 표현 아닌가. 120분 동안 잤다는 표현이 좀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뭐 일리 좀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마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이 얼마 전에 언급했던 120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저 또 120분 이런 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석동현 전 검사장이 있습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이 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박하는 또 사진도 함께 올렸던데요. 이건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진까지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날 함께 있었고 윤 전 총장이 옆 자리에 있었다. 근데 그날 윤 전 총장이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금산산까지 갔으니까 뭐 잠깐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120분 내내 졸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인은 옆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최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윤 전 총장이 훨씬 덩치가 큰데 어떻게 보였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조는 모습 사실 뭐 어제 오늘 일들은 아닙니다. 워낙 뭐 일도 많고 또 이동 거리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해서 이제 조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우리 이게 원래 사실 이제 뭐 저도 비대위원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지방 일정들이 있으면 행사에 참여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깜빡 졸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떤 정치인이든 이 조는 장면이 찍히는 흑역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조는 모습이 찍힌 것은 이제 정말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판으로 들어왔다, 정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사건건 모든 이슈에 관해서 어쨌든 태클이 걸릴 겁니다. 잘 이게 능숙하게 대처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라는 게 항상 검증의 대상이고 뭐 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내가 정치할 거면 이혼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어떤 검증 대상이 되고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고 다만 뭐 120분 내내 졸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조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